조항리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주말은 지났고요. 명절 연휴 첫날로 접어들었습니다. 설 이브. 동요에 따르면 까치까치 설날인데요.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차분하면서 즐겁게 명절 준비하며 가족들과 휴식을 보내보시길 기원해봅니다. 시사본부 오늘은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전환되는 점들, 또 현재 상황과 정부의 대처 및 전망을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 중에 보내는 명절, 꼭 알아야 할 유익한 정보와 함께 해주십시오. 떡을 썰면서 또 만두를 빚으시면서 전을 부치면서 귀만 기울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오늘 1부에서는요, 설 특집 코너 코로나19 연착륙을 말하다 특별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미크론 이후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변할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에서는 한입뉴스 말고 까치까치 설날을 맞아서 설 특집 한상뉴스를 차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상 가득 푸짐하게 올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의견 보내주십시오. 문자로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에 큰 변화가 온 지도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여전히 긴장을 늦추기 힘든 가운데 일상 회복을 위한 정부의 준비와 노력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2년을 맞아서 최영일의 시사본부가 마련한 KBS 1라디오 설 특별 대담 코로나 2년 일상 회복 연착륙을 말하다. 바로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제 명절 연휴 첫날입니다. 코로나19로 예전만은 못하지만 명절이 시작됐습니다. 청취자분들에게 좀 덕담 한마디 나눠주셔야죠. 네, 코로나와 함께 벌써 세 번째 설 명절이 되었습니다. 네. 본디 설은 가족과 친지들이 같이 모여서 덕담도 나누고 또 건강도 기원하고 네. 이런 웃음꽃을 피우는 그런 자리인데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서로 모이지 못하게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권고하고 있는 점 네.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가 또 우세종으로 되면서 네. 전파력이 대단히 세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이번에도 가족들하고 조금 다음 기회에 만나시도록 저희들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정부에서도 최대한 이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면서 우리가 방역과 의료 체계가 그전에 델타 변이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책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덕담을 주셨지만 또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으십니다. 민족 대명절이지만 정부에서는요, 설 귀성 자제를 이제 촉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계속 보니까 이동과 만남을 자제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미크론이 전파력이 델타에 비해서 두세 배 높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여름에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네네. 그 휴가로 갔다가 돌아오시면서 확진자가 급증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에도 특히 이 우세종이 먼저 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서울이나 경기권에 지금 이분들이 혹시 지방에 갔다가 다시 또 올라오시게 되면 또다시 지방에도 더 크게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부모님 뵙고 싶겠지만 또 친지 뵙고 싶겠지만 이번에는 전화나 영상으로 좀 해 주시고 가능하면 접촉을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여행도 가능하면 자제해 주시는 게 오미크론의 확산을 좀 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우리 국민들께 부모님을 찾거나 친지를 찾는 그런 고향 방문 혹은 서울에 오시는 걸 좀 자제해 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송구합니다. 송구하다 말씀까지 주시면서 부득이하게 이 조치는 모두 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한 것이 이제 지난 2020년 1월이니까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이제 만 2년을 통과했는데요. 자, 이 기간 돌아보시면 장관님 굉장히 많은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것 같은데 소회가 어떠세요? 네, 2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횟수로는 3년 차가 되고 그렇죠. 있는데요. 그 사이에 4차례 큰 유행이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가 델타 변이에 따른 유행이었는데 이제 오미크론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네. 그간에 먼저 생각나는 것은 이걸 방역 당국이 제시해 주는 여러 방역 수칙이라든지 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또 의료진의 치료랄지 이런 데 헌신하고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그리고 의료진 또 방역 당국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서 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만의 특유의 어떤 창의성을 가지고 여러 시도를 했고 그게 세계적으로 상당히 칭찬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이를테면 차를 가지고 드라이브 스루라고 해서 예. 검사를 받을 때 노출을 적게 하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이렇게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병원이 부족하고 또 집에서 또 다른 분하고 감염이 우려가 돼서 생활치료센터를 해가지고 호텔이나 공공기관의 연수원을 활용해서 이렇게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었고요. 또 백신 구매하면서 저희들이 조금 늦었다고 비판받았습니다만 백신 구매에 저희가 또 TF 팀장으로 해서 차질 없이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또 국민들께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예방접종을 네. 80% 이상을 또 저희들이 달성을 했던 거고 있고요. 또 백신의 어떤 교훈을 얻어서 저희들이 먹는 치료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희들이 이 구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앞으로가 저희들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오미크론을 대응하는데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서 국민 여러분들을 일상으로 빨리 회복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장관님께서 지금 우리 K방역이라고 통칭을 하는데 하나하나 기억나지 않던 것들을 일깨워 주셨어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죠. 신천지 교회발 감염. 자, 대구 경북 지역 중심으로 1차 대유행이 이제 확산했을 때 우리 깜짝 놀랐고 2차 대유행은 이제 이른바 이태원 클럽발 확산. 또 이 사랑제일교회 집단 감염. 여름 수도권을 강타했었고요. 자, 3차, 4차 유행과 그리고 이제 델타 변이에 의한 감염, 이제 오미크론 우려까지 쭉 이제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자, 이 보건복지부 대처에서 아마 장관님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 망라해서 이건 정말 잘했다 하는 대목도 있으실 것 같고요. 이건 좀 아쉽다. 앞으로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잘한 점 못한 점 하나씩만 꼽아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네, 잘한 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고 해도 그걸 협조해 주실 국민 여러분들이 그 동참이 필요한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게 저희들은 제일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망자 수나 아니면 확진자 수, 인구 대비로 해서 굉장히 낮게 가질 수 있었던 게 그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그 점에서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조금 부족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병상 확보를 저희들이 이제 예견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병상 확보하는 데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환자분들이 대기하거나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병상 확보는 거의 6,900병상 가까이 중증 병상을 좀 확보하려고 네. 지금 1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교훈 때문에 그런 거고요. 따라서 그런 중증으로 인해서 환자가 대기하거나 사망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먹는 치료제도 이게 이제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차질 없이 저희들이 도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이제 6천 병상까지 준비해 나가고 계시다. 사실은 우리가 한 6천, 7천 명 하루 확진자 나올 때 한 1,000병상 이상 이제 차면 우리가 포화 상태라고 걱정하던 기억이 또 나는데요. 자, 이 시간 대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아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미크론이 이미 이제 우세종이 됐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전문가들도.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이 오미크론 변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질병청에서 이제 각계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수리 모델을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걸 종합해서 질병청에서 우리 중대본 그 총리님이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제 보고를 해줍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전문가들의 그 예측에 의하면 전파력이 일테면 뭐 델타 변이에서 보다 2.5배 혹은 3배 이렇게 높을 때 뭐 5만에서 뭐 10만 명까지도 이렇게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대부분 이제 우세종으로 저희들이 돌아섰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세종이 됐다는 얘기는 델타 변이와 다른 그 특성에 맞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델타 변이는 위중증의 그 율이 높기 때문에 그 환자를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중증화가 조금 떨어지지만 전파력이 센 네. 오미크론은 이분이 굳이 병원에 안 가셔도 되면 자택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든지 이런 네.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제 국민들의 이해와 그리고 동네 병의원들의 협조가 지금 네.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새롭게 변화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또 네. 이제 기존과 달라진 점들에 대해서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을 텐데요. 자, 확진자 규모가 과연 얼마나 늘 것인가. 이게 우리가 못 보던 숫자를 보다 보니까 네. 크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뭐 5만 10만도 갈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이 이제 최악의 경우 2월 말 9만 명, 뭐 시뮬레이션에 근거한 또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 어느 정도까지 네. 이게 뭐 장관님께 뭐 예상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예언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떻게 대략 보고 계세요? 네, 저희들은 최대한 이 전파의 그 속도를 늦추고 규모를 이제 그 조금 순차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선별검사소에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나눠주고 지금까지는 다 PCR을 했다면 그렇죠. PCR보다는 먼저 그 신속 항원 검사를 해보시고 그게 이제 양성으로 나오면 이제 PCR을 가시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건 전파력의 문제이고 그걸 빨리 그래서 그분을 이제 그 중증이나 아니면 확진으로 다른 데 전파를 막는 그 제일 큰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속도의 그 완급 조절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만 10만이 돼도 일테면 1월에 일테면 2만 또 2월에 3만 5만까지 해도 저희들이 그 충분히 재택치료를 통해서 그분들을 그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 두면 그렇게 숫자가 늘어나도 저희들은 대응이 될 거로 생각이 되고 또 중증화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거의 7천 병상의 중증이나 준중증 병상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치료가 감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수치가 바로 이렇게 환자로 나타나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특히 마스크 쓰시고 또 자주 환기해 주시고 좀 이상하다 몸에 이상이 있으시다 싶으면은 한번 신속항원 검사로 한번 키트로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이상하시면 그 PCR 검사를 보건소에 가시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결국 이제 우리 방역 당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완급 조절 이것을 이제 잘해야 되는 것이다. 특정 시기에 이제 폭발적으로 몰리지 않도록 잘 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의료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데 일단은 병상을 한 7천 병상까지
기존에 한 1000병상이 이제 포화 상태였다면 굉장히 많이 늘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일단 규모 자체는 확보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 의료 체계 전환의 필요성, 복지부는 어떤 대비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들이 이제 오미크론의 특성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 그리고 또 질병청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오미크론 환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파력은 높지만 중증화율은 좀 떨어진다. 네. 델타 변이에서 한 5분제 수준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그건 의료 체계, 방역 대응 체계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확진자를 선별을 해서 병원에 입원시키는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되고요. 워낙 많이 환자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경증 혹은 무증상 이분들은 재택에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재택을 치료하는 그 의원급 혹은 병원급의 관리의료기관의 그 역량 그리고 숫자가 필요하고요. 네. 또 한편에서는 병원에서도 그런 분들이 와서 검사를 받고 그리고 그 치료를 재택으로 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네. 이제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확진자 수의 그 규모의 어떤 억제에 있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중증화 혹은 사망으로 이르는 것을 막는 네. 이제 그런 걸로 지금 저희들이 전환을 했고 그게 이제 오미크론 특성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역 내에서 병원의 역할을 더 강화하고 재택 치료를 강화하면서 여기서 갑자기 이제 응급 상황이 됐을 때는 신속하게 이송이 돼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네. 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동네 병원의 협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의사협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예. 같이 협력을 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지역 내에서 그런 체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네. 자,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확진자들의 재택 치료를 좀 꼼꼼하게 관리해 주는 그런 관리 역량 그리고 유사시에는 좀 긴급하게 대응할 수 네. 있는 또 상황 무엇보다도 이제 위중증과 이 사망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네. 이렇게 방점을 찍어 주셨습니다. 자, 이 오미크론의 우세종화에 따라서 재택 치료 아까 강조해 주셨는데 이 좀 우리 청취자분들이 알아야 할 정책 방향 네. 간단하게 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네. 본인이 이제 몸에 좀 이상이 있으시거나 또 뭐 이런 그 열이 있으시거나 또 그 목에 좀 통증이 네. 있으시거나 그럼 보통 이제 감기로 알기 쉽습니다. 네네. 물론 감기일 가능성도 높고요. 오미크론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보건소 그러니까 선별진료소에 가시면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실 네. 수 있는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선이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창구가 예. 거기 가시면 그 검사하는 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도 네. 여러 번 해봤는데요. 네네. 이 코에 이 면봉 같이 생긴 것을 좀 네. 넣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채취해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네. 계시면 그게 음성인지 양성인지 나옵니다. 그럼 양성이 되면 바로 PCR 검사를 PCR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듯 이 선별 진료소를 또 그 임시 선별 진료소도 또 지역마다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한 460개 되는데요. 네. 이게 두 가지 포함을 해서 그게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29일부터 가능하도록 지금 전국에 지금 네, 네.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좀 몸에 이상 있으시면 가시거나 아니면 그 지금 현재 의사협회를 통해서도 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병원에서 네. 이런 그 코로나19를 치료하겠다라고 이제 신청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 저희 지정이 되면 나중에 이제 국민들께 안내해 드릴 텐데 네네. 그곳에 가셔서 이제 그 검사 받으시고 진료를 받으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PCR 검사를 받으시든지 아니면 재택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그런 그 재택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다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재택치료관리기관이 전국에 402개소입니다. 네. 거기에서 지금 현재 7만 7천 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관리 인원이 7만 7천 명이고 이 중에 한 5만 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네. 받고 있기 때문에 한 66% 수준의 지금 이용률입니다. 따라서 아직은 여력이 있는데요. 이 확진자가 일일 뭐 2만 명이 나온다 혹은 뭐 3만 명 나온다 이럴 경우에는 이 관리의료기관을 대폭 확충을 해야 합니다. 네. 이제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위기는 곧 기회일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오미크론 위기만 좀 잘 넘어간다면 올해 안에 일상 회복도 가능할 수 있겠다는 전망도 나와서 장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방역 당국 입장은 늘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적이고 신중하고. 네. 왜냐하면 그 국민들께서 자칫 오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늘 조심스러운 입장인데요. 그런데 네.
다른 나라나 또 WHO나 이런 데서도 그런 경각심을 주면서도 이게 잘 극복이 되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 물론 그 일상이라는 게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가서도 여전히 마스크를 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 간의 접촉도 좀 주의를 해야 하고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의료 방역 대응 체계를 이렇게 갖춰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미크론 언제쯤 고비를 넘길 것으로 보세요? 네,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예측한 거에 따르면 지금 올 봄에 네. 뭐 일테면 5만 명, 10만 명까지도 지금 예.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오는 확진자 수의 속도, 규모를 저희들은 최대한 방역 조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노력을 억제하려고 네. 노력을 하는데 네. 그 부분에서 이제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방역 수칙이 오미크론이 조금 경증으로 이렇게 발현이 된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준수하지 않으면 더 큰 규모로 확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그리고 오미크론이 지금 백신의 효과가 있니 없느니 이런 이제 논란이 있는데 저희들이 질병청에서 발표한 거 보면 백신 접종을 3차까지 맞으신 분들의 위중증으로 가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것과 그리고 백신을 맞지 않고 위중증으로 가고 하는 걸 비교를 해보면 네. 압도적으로 이 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얘기는 3차 접종을 가능하면 맞아주시는 게 본인과 가족과 또 사회 공동체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백신을 특별하게 어떤 그 의사의 그 권고에 따라서 맞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맞아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맞는 게 좋다. 네. 이게 돌파 감염 되는데 무슨 소용이냐 이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감염은 될 수 있지만 똑같이 감염이 되더라도 위중증으로 가거나 사망으로 가는 걸 훨씬 더 막아준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이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치열하게 장관님 뭐 막힘없이 얘기해 주고 계신데요. 여기서 잠깐 오늘은 또 명절 연휴 첫날이고 설 전날이기 때문에 장관님의 신청곡을 하나 저희가 받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려드릴까요? 조금 좀 특이할 수도 있는데요. 네. 바비킴이 부른 고래의 꿈인데요. 네네. 그 노래 가사도 그 고래의 꿈을 찾아서 그런 우리가 지금 코로나 극복하고 일상을 좀 찾아가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또 이 가수가 부르는 그 풍이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맞아요.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가 그 일상 회복을 쫓아가는 그런 고래의 꿈 을 한번 느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야, 고래의 꿈에 오늘은 권덕철 장관님의 꿈을 한번 오버랩해서 들어보면 청정 자연 속에서 바이러스를 이기고 우리가 유유히 헤엄치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듣고 올까요? Yeah, fell in love again, man. 바다 저 끝 어딘가 사랑을 찾아서 하얀 꼬리 세워 길 떠나는 나는 바다의 큰 고래 이렇게 너를 찾아서 계속 헤매고 있나 저 하얀 파도는 내 마음을 baby 다시 흔들어 너를 사랑하게 I'm fall in love again 너를 찾아서 나의 지친 몸짓을 파도 위를 가르네 I'm fall in love again 너 하나만 나를 편히 쉬게 할 꿈인 걸 넌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또 여쭤볼 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오미크론을 좀 이미 미리 겪은 나라들이 많이 있고요. 외신 보도를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데 이 글로벌 팬데믹이 끝나간다는 기대가 조심스럽지만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이 팬데믹 종식에 대한 세계적 추세,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 미국이나 유럽은 워낙 많은 확진자가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이 많이 또 형성된 부분도 있고요. 또 백신 접종도 했고요. 네. 그래서 그 나라들에서는 이제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가자라고 지금 결정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는 방역 정책이 그렇게 오지 않았고요. 최대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면서 중증으로 가는 것을 이제 막아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백신 접종이 지금 85% 이상 되긴 했지만 이 오미크론은 또 돌파 감염도 전파력이 세서 네.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방역 정책을 이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되 우리 실정에 맞게 네. 우리도 자연스럽게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되지만 확진자 수 그리고 그게 속도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좀 억제를 하면서 일상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해외 사례를 보고 듣지만 뭐 영국, 덴마크 다 풀었다. 우린 그렇게 가긴 어렵고요. 영국은 뭐 6천만 명 인구 중에 2천만 명이 감염됐다고 하니까. 자, 미국은 뉴욕주 같은 데는 또 백신 의무화를 정했다가 법원이 또 이걸 이제 부결시키기도 했고요. 네.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에게 가장 맞는 방식을 찾아가야 되겠죠. 자, 정부는 오늘 이 특집 대담의 제목처럼 일상회복 연착륙. 자, 세계 코로나19, 새해 코로나19 대응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일상회복 연착륙이란 게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상태를 상정한 것인지 자 복지부에서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신 겁니까? 네, 저희가 총리님과 그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하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네네네. 우리도 그 예방 접종률이 80% 넘은 상태에서 해보자라고 해서 거리두기 또 방역 소위 규제라고 하는 것들을 좀 완화하면서 시작을 네.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이게 오미크론하고 같이 겹치면서 이제 확산세가 조금 더 높아졌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것은 이 방역 완화를 우리가 일상 회복과 같이 동일시해서는 네. 안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방역 완화를 하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저희들이 가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건 또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상 회복의 연착륙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병상에 충분한 확충과 그리고 동네 병원들이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그러면서 일상 생업이 그렇게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좀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일상회복 듣기만 해도 마음 설레는 말이 됐습니다. 자, 올해부터 조금 또 달라진 점이 있어요. 저희 그 코로나 전문가 의사 선생님들 뵈면 지지난해에는 백신, 또 지난해 후반에는 이 치료제, 특히 먹는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 요걸 게임 체인저라고 말씀하시면 제발 그런 말 쓰지 말라고. 게임 체인저라는 말에 굉장히 좀 이렇게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언론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먹는 치료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 먹는 치료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 먹는 치료제는 그 세계적으로 몇 개 국가 아닌 나라에서 초기에 그 배포가 됐습니다. 네. 그건 한국 정부가 그간의 백신의 확보하는 과정에서 네. 그런 노하우를 이번 확보하는 데도 같이 활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많은 물량을 좀 100만 명 이상의 네, 확보를 그렇더라고요. 했고요. 최근에 그 투약한 결과를 이제 질병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증상 발현 후에 5일 이내에 투입을 이건 5일간 투약을 합니다. 네. 하면 입원 또는 사망할 수 있는 비율을 88% 감소시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따라서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걸로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파이자 회사에서 이렇게 나온 거고 우리 국내에서도 80% 이상이 호전이 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 고위험군과 그 특히 이제 연령으로 저희들이 지금 구분하고 있는데 60세 이상 그리고 노인요양병원이라든지 시설 네. 그다음에 이제 필수 인력 이런 부분들에게 투약을 하면 중증화나 혹은 사망화를 좀 막을 수 있기 예.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물량이 한꺼번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나눠서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 대상은 계속 넓혀가겠습니다. 대상과 기관은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뭐 11,000명분 도입됐다. 네. 2만 명분, 3만 명분 늘어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왜 이렇게 처방을 안 하느냐 하는 얘기도 있어서 65세 이상, 60세 이상, 50세 이상 권고 또 이렇게 넓혀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있고 이제 기저질환에 이제 그 우리가 그 병용해서는 안 되는 네, 같이 네, 먹어서는 안 되는 약품들이 많더라고요.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좀 판단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처방하는데 조금 한계는 있긴 합니다. 처음에는 신중하게 가야 되겠죠. 자, 많은 시민들이 아마 묻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언제까지 마스크 써야 돼요? 언제부터 마스크 벗을 수 있어요? 이 굉장히 일상적인 궁금증인데. 자, 마스크 언제 벗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마스크를 벗는다는 건 이제 코로나19의 종식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실내에서는 굉장히 이 마스크를 씀으로 인해서 그런 그 감염의 우려랄까 네. 확률을 굉장히 떨어뜨립니다. 그건 이제 실험적으로도 나온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오미크론이 확진되는 그 확산세가 어느 정도 될지를 좀 저희들이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동네 병원에서 독감처럼 이렇게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 되면 그때는 이제 건강한 분들은 이제 실외에서는 벗을 수 있겠지만 네. 실내에서는 가능하면 특히 이제 취식 밥 먹고 예. 대화하면서 전파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그런 실내에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식사를 하거나 이러실 때는 가능하면 대화 없이 하고 대화하실 때는 쓰고 또 운동하실 때 실내에서 하실 때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건 이제 오미크론이 어느 정도의 그 관리 수준이 되는지에 따라서 저희들은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 네. 판단이 돼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이제 황사 영향도 있고 뭐 그래서 되게 그렇죠. 국민들께서 마스크 쓰는 거에 좀 익숙해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코로나 이전에도 황사 오면은 KF 얼마 이상 네. 쓰세요.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자, 하지만 꼭 이제 언제 벗어요? 이렇게 조급해하는 것보다 말씀하신 대로 안전해지면 신압으로 자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네. 하는 때가 또 닥쳐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현안도 좀 여쭤보죠. 이 의학적 사유에 따른 방역 패스 예외 범위가 24일부터 확대 적용 중인데요. 네. 자, 혹시 앞으로 이 예외 범위를 더 확대할 계획 혹은 필요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방역 패스 관련해서는 이제 법정으로도 논란이 비화돼 가지고 네. 일부 정부 손을 들어준 것도 있고 일부 이제 관련 업계 손을 들어준 것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방역 패스 예외를 저희들이 지난번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예방 접종을 받으셨는데 무슨 부작용이 있으셨다든지 그런 경우는 좀 이해를 해드리고 네. 예방 접종을 받으셨는데 또 다른 인과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도 이제 예외를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학생들과 같이 학습권을 네. 보장하는 네. 뭐 독서실이랄지 학원이랄지 이런 데도 스터디 카페. 예외를 인정을 했고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 간의 실내에서 접촉을 통해서 전파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우리가 방역 패스라고 해서 예방 접종을 벌써 85% 이상이 네, 됐기 네. 때문에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접종자분들이 이 위중증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방역 패스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지금 상황을 보면서 오미크론의 어떤 전파력 또 중증화율 이런 걸 보면서 방역 패스의 예외 범위는 이제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이제 예외 범위는 지금 인정을 그 했고 정도죠. 나머지 청소년 패스가 이제 그 법원에도 지금 계속 남아 있는데요. 네. 그 부분도 청소년의 그 방역 그 패스가 지금 접종률이 조금 완전히 성인에 비해서 이게 완전히 같지 않고 네. 또 지금 오미크론이 특히 이 청소년의 지금 60세 이상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은 좀 유지가 돼야 한다 그런 생각으로 좀 법원에도 충분히 그 부분 저희들이 소명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게요. 자, 3월부터 청소년 방역 패스를 도입한다.
이런 방침은 서 있는데 2월에서 한 달 미뤄졌지 않습니까? 네. 그 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학습권의 침해가 혹시 우려되는 법원의 결정 영역은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이게 3월 청소년 방역 패스가 변경될 가능성 혹은 또 다른 필요성 좀 지금 예견 가능한 게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이건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문제라서 네. 이제 그 부분이 결론이 나야 할 것 예단하기는 같은데요. 어렵겠죠. 네,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그 12월 당시에 청소년 확진자를 보면 청소년 확진자의 83%가 미접종자였습니다. 그 얘기는 접종을 받으면 그만큼 확진되지 않은 보호된다는 네. 의미가 있고요. 또 한편 다른 그 외국에서도 보면 성인에 비해서 이 위중증은 낮지만 또 장기적인 후유증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단체 생활에 따르는 그런 불편 또 그 격리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집단 감염 우려도 있고 그래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계층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걸 또 미국 그 질병통제센터 CDC에서도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소년 패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예. 자, 특별 대담 정리해보죠. 한번 마무리로 네. 정리해보면 일상회복 연착륙을 위한 우리의 향후 과제는 무엇일까? 장관님 무엇일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차 접종은 필수 접종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3차 접종을 맞은 분들의 그런 위중증으로 혹은 사망으로 가는 것을 현격하게 억제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특별한 다른 사유가 없으시면 3차 접종을 맞아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써 주시고 그리고 환기도 자주 해 주시고 네. 그리고 식사나 또 이런 모임 가실 때 식사 중에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식사 끝나고 나신 다음에는 마스크를 쓰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이제 그렇게 그런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네. 설 명절 때 전국으로 이게 이동량이 더 접촉이 많아지시면 그게 또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집에서 가족들과 같이 네. 좀 이번에 좀 조용하게 지내시는 게 좋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권고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들도 고민이 많은데 하지만 장관님 말씀이 이제 와 닿는 게 우리가 코로나가 어떤 존재인지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비말 전파냐 공기 전파냐 논란이 많았는데 겪어보면서 경험으로 우리가 코로나를 또 알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2020년 12월에 취임을 하셨어요. 임기가 벌써 이제 1년이 넘어갔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과제가 있으실 것 같아요. 뭘까요? 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방역 당국 입장에서 주로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일 가슴 아픈 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생계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추경을 14조 원으로 맞아요. 편성을 했습니다. 지원금을 드렸죠. 네, 그래서 상당 부분 소상공인의 지원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소득의 격차 문제 또 건강의 격차 문제 또 돌봄의 격차 문제가 또 드러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소득과 돌봄과 건강 이런 사회 안전망이 조금 더 튼실하게 조금 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네. 그 부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관님의 신청곡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우리가 지금 일상회복을 기다리고 있고 네. 또 과거에 옛날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그런 행복 네. 소소하지만 일상의 행복을 같이 기다리면서 강허달림의 기다림, 설레임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자,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설 특별대담 코로나 2년 일상회복 연착륙을 말하다. 지금까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신청곡 강허달림의 기다림 설레임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옵니다. 밭잎을 춤추던 곳에 앉아 밤새껏 웃음을 나눴지 위둥그레진 눈빛 사이로 들어오네 찬란한 빛의 움직임조차 하염없이 가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보다 극장에서 큰 화면으로 보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또 운동 경기의 내용이 활기차면 보는 재미도 있고 뭔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지요. 이와 같은 경우에 박진감이 넘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박진감은 닥칠 박, 참진, 느낄 감자로 이루어진 표현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동감 있고 활기차고 적극적이어서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느낌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조금 의외로 진실에 가까운 느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실감나게 거짓말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의 거짓말은 박진감이 넘쳐 사람들이 쉽게 속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동차가 도로에서 고장이 나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경우에 어디선가 갑자기 견인차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견인은 끌견, 끌인자를 쓰는데요. 여기서 나온 것으로 견인력이란 표현도 있습니다. 견인력은 어떠한 사물을 끌어서 당기는 힘이라는 뜻과 차량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끌어당기는 힘이란 뜻이 있는데요. 이 표현 역시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의외의 뜻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자신만만한 태도와 뭔지 모를 견인력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사는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지금 대변이에요.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네, 그만 제가-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낮 동안 깨끗한 공기와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 서쪽 지역에 미세먼지가 짙어지고요. 중부지방은 많은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폭설에 대비해 주시거나 이동 계획을 잘 조정해 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오늘 저녁 인천과 경기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사이 중부와 전라권까지 눈이 오겠습니다. 자정쯤 잠깐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새벽에 눈구름대가 다시 유입되고요. 대부분 내일 오전 중으로 그치겠지만 강원 내륙 산지와 충북은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눈은 한두 시간 동안 짧고 강하게 와서요. 중부의 경우 시간당 3cm까지 쏟아질 전망입니다. 많게는 7cm, 경기 남부는 10cm 이상도 쌓일 텐데요. 동해안을 제외한 강원과 수도권, 충청 북부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주 산지와 경상 곳곳에도 내일 새벽에 약한 눈비가 지나겠고 전라권과 경북, 경남 서부에 예상되는 눈의 양은 1에서 3cm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도로에 살얼음이 생기고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귀성 귀경길 안전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그치고 나면 날이 한층 더 추워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영상 3.8도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오늘은 한입이 아니고요. 한상 가득 차려봤습니다. 그냥 아예 1시간 뉴스로 가겠습니다. 설 특집 한상 뉴스. 자,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연휴에도 시사본부를 들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의견 보내주시는 10분에게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뉴스가 연휴 중에도 막 쏟아지고 있어요. 박 기자님은 이발을 깔끔하게 하셨고. 네, 새해를 맞아서. 네. 오창석 평론가님은 지금 막 저 부산에서 올라온 거죠? 네, 맞습니다. 비행기로? 예. 저는 이제 미리 인사를 드리고 올라왔습니다. 한상 뉴스를 위해서? 예. 그럼 아예 올라온 거예요? 아마 그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왜냐면 내일 다시 내려가기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세배는 못 드리는 거네? 예, 세배는 못 드렸지만 세배 대신에 용돈을 드리고 왔습니다. 전도 좀 붙이고. 그건 안 했어요? 네. 음식을 하는 게 요즘 남자들이 음식하는 게 또 유행이잖아요. 네, 또 전을 또 이틀 전부터 붙일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이게 내일이 우리 설날이고요. 오늘은 까치까치 설날이래요. 자, 내일 또 이 청취자분들도 못 뵈시니까 박 기자님, 청취자분들께 한번 새해 덕담을 주신다면요?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정호입니다. 올해 새해 다 알고 계시고요. 그렇죠. 2022년 이제 정말로 새해가 시작이 되는 느낌인데요. 계획하신 일 모두 다 이루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야, 참 천편일률적이다. 네. 구태의원 하네요. 정해진. 오평론가님의 덕담. 네, 저도 들으면서 저렇게밖에 못하겠구나 생각을. 네, 청취자 여러분 2022년인데 올해는 그래도 연말에 어디 이동하거나 돌아다닐 때 마스크를 못 벗더라도 조금 마음 편안하게 지나다닐 수 있는, 정말 올해만큼은 코로나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여러분들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참. 적어도 MC나 아나운서분들은 요즘에 자,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검은 호랑이, 블랙 타이거의 해입니다. 예. 어흥, 요 정도는 하거든요. 그래요? 어흥 정도 묻혀주거든. 아이고 참. 그래요? 우리 안 하다 보니까요. 네. 그래요? 우리가 뭐 예능 오락도 아니고. 바로 뉴스로 들어가 보죠. 자, 원래 예정대로면 오늘 저녁 7시 뭐 꼭 지상파를 통해서는 아니더라도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맞수 토론, 양자 토론을 볼 줄 알았는데 지금 이게 무산이 된 겁니까? 추진이 되는 겁니까, 박 기자님? 지금 뭐 6시간밖에 안 남았는데요. 6시간, 네, 그렇죠.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아침에 오전 얘기를 들어보면 오전에 이 세트 설치나 이런 것도 해야 7시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세트를. 최소한 뭐. 근데 그때까지 아무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양자 토론은 사실상 무산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2월 3일로 예정된 사자 토론, 방송사 주관하는 그 토론, 그때 첫 토론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 그것도 근데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양자 토론 무산 이후에 어떤 또 입장을 가지고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어제 하루 종일 이게 열리냐 마냐, 열릴 거다 안 열릴 거다 여러 가지 의견이 오고 갔어요.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뭐 심도 있는 논의도 있었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양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주제. 네. 토론의 주제. 그렇습니다. 자료.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얘기한 건 뭐냐면 주제 없이 자유 토론. 그리고 자료는 가지고 들어가는 걸로. 그러니까 그게 국민의힘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무주제 유자료 토론. 이거 하자는 거였고요. 민주당은 맨 처음에 아니 주제가 있어야지 첫 토론인데 국민들께 정리된 카테고리별로 토론을 해야 국민들이 더 첫 토론에 더 관심 가지지 않겠냐 이런 뭐 얘기를 하면서 경제, 외교, 안보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론 뭐 도덕성 검증 부분도 있었고요. 그렇게 나눠서 하자. 그리고 자료 같은 경우는 아니 이게 자료를 다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이게 후보들의 진면목, 그러니까 후보들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후보들의 철학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식견. 네, 그러니까 이 자료를 가져가게 들어가면 그 자료대로 얘기하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뭔가 컨닝 하듯이 아니면은 이 정해진 답만
계속 달달 외워서 하는 것처럼 비치지 않겠냐. 그래서 주제는 이씨, 그러니까 유주제의 무자료로 가자. 네네. 이게 좀 맞섰어요. 정반대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좀 지나서 민주당의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이 상황을 좀 듣고 주제 없이 자유토론하자라고 네네. 얘기를 했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고요. 국민의힘 입장을 받았고. 그렇습니다. 대신에 자료는 없이 해야 된다. 그게 국민들 앞에 더 진정한 토론 모습 보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입장이 이렇게 나오면서 주제는 자유주의 할 테니까 자료 안 갖고 오는 것은 민주당의 입장을 받아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얻겠다. 이런 식의 상황이 됐는데 국민의힘은 그거 안 된다. 그건 뭐냐. 대장동이나 성남 FC 같은 여러 가지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이 의혹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거기다 반박할 수 있는 자료. 진실이 이렇다. 사실이 이렇다. 그 자료를 들고 가서 국민들 앞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자료도 없이 그냥 하겠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그냥 면죄부 받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하면서 맞섰습니다. 결국 어제 12시까지 자정까지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변화된 입장 기다려본다라고 했는데 아무런 접촉이 없었고요. 그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소부화 듣는 얘기 같아요. 뭐냐면 서로 저녁 식사 초대했는데 학은 호리병에 음식을 담아놔서 자기는 먹고 여우인가요? 못 먹고 상대 집에 갔더니 접시에 이제 내왔는데 학은 못 집어 먹고 지금 자 오평론가님 이게 대선 토론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는 처음 대선 후보가 됐지만 정당은 이거 오래 해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실은 원죄를 밝혀야 돼요.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는가? 조금 더 1%라도. 이거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에게 조금 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걸 완전히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법원에서 사자토론하라고 했잖아요. 법원 가처분은 그렇죠. 네. 그럼 왜 법을 따르는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이 법을 안 지키려고 양자토론을 계속 하려고 합니까? 사자토론 이후에 양자토론 따로 합시다라고 해도 되는데 그 전에 하면서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다 내세우는 것 자체가 애초에 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보일 수 있다. 주제를 가져와라. 자료는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안 맞고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2017년에 물론 이제 그 당시는 분당이 되어 있었지만 바른정당이었죠. 최종 대선 후보 토론 때 유승민, 남경필 후보가 붙었습니다. 1대1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종이 한 장 없이 하자. 라고 해서 그거 없이 두 사람이 정책 대결을 펼쳤어요. 그때 와이셔츠 팔 걷어붙이고 스탠딩 토론으로 유튜브로 중계하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고품격 토론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호평 받았죠. 그때. 호평 받았거든요. 그 정당의 역사를 그 당시에 바른정당에 있었던 지금 이준석 당대표, 장제원 의원 다 봤을 겁니다. 그 전당대회 현장에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고품격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으면 그렇게 하자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료를 가져오든 안 가져오든 어떤 조건을 설정을 해서 어떻게든 만들어가면 될 텐데 무자료라는 말은 내부 검토 사항으로 협의의 대상이었지 합의의 결과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이상하게 꼬고 저렇게 꼬고 하면은 결국 사실 안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무엇을 준비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철저히 내 의도로 가져와서 상대가 좀 불편하게 해서 상대가 조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 저거 봐. 민주당이 안 하잖아. 라는 형식으로 지금 많이 끌어왔거든요. 결과적으로 오늘 시간상 어려워졌다라고 사실상 무산이다. 시간상 어려워져서 사실상 무산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조금 좀 아쉽고 그렇다면 사자토론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가 문제인데 지금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왜 이 여야 유력 주자들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을 따르지 않느냐. 지금 이 철야농성, 철회농성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제 오후부터 철야농성, 밤을 새우는 농성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양자토론 철회가 될 때까지 계속 농성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은 사실상 무산이니까 그렇죠. 아예 이게 안 되려면 7시가 넘어가야겠죠 우선은. 그때까지는 농성을 할 걸로 보이고요. 지금 풀어도 되는데 7시까지 지금 농성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박 기자님?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무산됐대잖아요. 시간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국적으로 합의해서 뭐 1시간 전에라도 합의하면 국회의원회관에서 앉아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뭐 이거는 이제 방송사 토론도
안 하는 상황이고 이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성관 유권 해석이 또 나왔죠. 네, 뭐 국민의힘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면 이 정당 유튜브를 통해서만 생중계가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1시간만 해도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때까지 철회 농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게 안철수 후보의 입장이고요. 오늘 뭐 얘기를 들어봐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건 김빼기다. 사자 토론 전에 양자 후보가 김빼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도 않으면서 토론은 정작. 그렇죠. 네. 그리고 설 민심 밥상에 안철수 올리지 않기 위해서 바로 내일이 설 당일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 밥상에 안철수를 빼기 위한 그런 작전이 아니냐. 적대적 공생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양자 토론을 거둘 때까지 사실 안철수 후보가 계속 이제 정책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하고 있어요. 필리버스터 형식으로 자신의 비전을 좀 설명하는 모습도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안철수 후보는 여기에 좀 사활을 건 모습이고요. 오늘은 안 후보의 배우자 김미경 서울대 교수도 참석을 오전에 잠깐 방문해가지고요. 농성장에. 네, 남편의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장점을 소개하면서 지지를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어제 오후부터 인용이 됐죠. 따로. 예,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또 양자 토론 이 철회하라라고 또 철회 농성에 어제도 들어갔습니다. 심상정 후보도. 심상정 후보는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국회 본관 앞에서 각각 철회 농성을 진행 중인데요. 심상정 후보도 양당의 이 양자 토론이 무산될 때까지 철회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농성을 이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적어도 오늘 저녁까지는 농성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자, 우평론가님. 네. 자, 내일 설상이 딱 차려져요. 네. 밥상머리 민심에 밥상이 차려져. 네. 그럼 안철수 후보는 어떤 반찬입니까? 네. 상에 올린다면. 상에서 날 빼려고 한다. 설날 밥상에서 내 얘기를 빼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꼭 필요한 반찬입니까? 생각보다 안철수 후보의 상황이 그렇게 욕먹을 상황은 없다. 왜냐하면 이제 양당의 대선 후보가 모두 비호감도가 높은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로 지금 지지율이 옮겨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옮겨갔을 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땜이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졌을 때 그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로 가서 이 안철수 댐에 갇혀 있다가 윤석열 후보가 올라오면 이 댐의 물은 다시 빠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추이를 보면 이 댐의 물이 쉽게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당의 후보가 계속 뭐가 나오고 아니면 뭐가 나오진 않았는데 그 얘기 또 하고 하니까 피로감이 많이 있는 거죠, 국민들한테.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나라 대선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3자 구도로 국회의원 선거든 뭐 대통령 선거든 나눴을 때 승리한 쪽에서 3등 후보에게 참 고마워하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3등 후보가 나와서 표를 분산시켜서 이겼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이 돼도 3등 후보를 찍으려는 국민들도 있다는 겁니다. 있다. 네. 정확하게 심리를 하나하나 분석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게 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안철수 후보가 뭐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빠진 상태이긴 하나 지금 이 상태로 갈 것 같고 오히려 정치 얘기가 많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밥상에서. 오히려. 왜냐하면 양당 후보를 얘기하면은 자랑스럽게 뭔가 얘기하고 이것 때문에 찍어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딱 3명 이상만 돼도 2명이 의견이 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곧바로 의견이 갈린 사람이 그 상대 후보의 흠결을 먼저 던질 겁니다. 서로.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싸움이 나거나 그래서 아무 얘기도 서로 안 하거나 아니면은 아유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그때 딱 3번째 인물이 그러니까 안철수가 낫지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상황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선. 그래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뭐 타격받을 거 없이 설밥상에서는 뭐 긍정적인 평가로 지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 유튜브 채팅창을 보면요. 여러 후보를 지지하는 분이 있어요.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외에도 또 있어서 지금 왜 우리 후보는 밥상에 안 올려주냐는 얘기가 또 있어요. 자, 아주 복잡합니다. 근데 안철수는 어떤 반찬이냐 그랬더니 댐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댐을 어떻게 밥상에 올려요. 뭐 굴비 정도 얘기해 줘야지. 자, 우리 청취자 1487님 양자 토론은 누가 더 청렴한지를 주제로 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약점이 잡혀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부정부패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또 정말 도덕성을 중시하는 의견 주셨고요. 자, 청취자 0719님은요. 요거는 요평론가님이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으네요. 아니 이재명 후보는 자료 가지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보통 자료. 예전에 박근혜 후보 때
뭐 태블릿을 가지고 들어갔니 뭐 컨닝을 했니 막 의견이 분분했는데 네. 가방 하나가 이렇게 사진에 찍혔잖아요. 네네. 근데 자료 보통 다 가지고 들어가지 않나요? 뭐 종이 몇 장 가지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부분에 자료를 가져가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자료를 가져간다고 하면 또 다른 조건이 나올까 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경계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처음 얘기를 해서 네. 처음 던진 조건이었는데 이걸 시간을 끌다 민주당이 안 받았으면 이게 토론을 회피한 게 맞죠. 근데 그 사이에 무슨 뭐 어떤 주제로 하자, 어디서 하자, 몇 시여야만 한다, 저녁 7시여야만 한다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꼭 자료만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조건을 너무 하나하나 바꾸면서 네. 많이 달지 않았느냐 네. 이런 비판. 조건의 변경이 좀 잦았다.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또 우리 시사본부하고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다음 이슈가 지금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의 이 실책 때문에 발생한 재보선 3군데 무공천한다 얘기했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그랬는데 국민의힘은 약간 묘했어요. 지금 이제 대구는 무공천, 서초는 공천 이런 입장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고속보 나왔을 때 우리가 전화했는데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의 명령이다. 대구에서 내가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다시 복당하라는 것이다. 네. 나는 그렇게 이해했다. 무소속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서 논란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 며칠 동안 계속해서 논란이 좀 증폭이 됐었죠. 네. 민주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꼼수 탈당, 꼼수 출마를 한 다음에 나중에 복당을 하는 네. 그런 수순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도 했었는데 결국 김재원 최고위원이 대구 이 보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불출마 선언했어요. 네, 어제 오후에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요. 앞으로도 정권교체 대의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면서 이번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 뭐 어쨌든 이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논란이 커질 줄을 몰랐을 수도 같고요. 네. 아니면은 이렇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나가려다가 뭐 포기하는 모습 보여서 오히려 김재원 최고위원이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지지 아니면은 결정 잘했다 뭐 이렇게 다시 또 평가를 받는 그런 그림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재원 최고위원인데 지도부인데 당을 탈당해서 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 이 자체가 좀 상식적으로 글쎄요. 많은 국민들 볼 때는 왜 이해가 안 되죠. 무공천을 하느냐, 눈 가리고 아웅이냐 이런 비판 받을 거고. 그래서 지금 권영세 공천관리위원장이 자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탈당 후 무소속 출마자의 복당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한 바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게 당의 명령으로 난 이해한다 그랬는데 정작 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는 이거 나가지 말라는 취지에. 그렇습니다. 오평론가님 뭐 어려운 한자를 막 썼더라고요. 네. 나가지 말라는 얘기였죠. 나가지 말라는 거였죠.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물령망동이라는 사자성어가 들었는데 결국은 경거망동한다 그런 뜻이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 쓰는 것 자체가 일단은 나가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였고 뭐 복당 없다 이런 표현까지는 쓰지는 않았지만은 김재원 최고가 좋은 설때 뭐 결단을 내려주길 거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었거든요. 이게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을 권영세 본부장과 이준석 당대표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전 최고위원도 아니고 현역 최고위원으로서 여러 방송에 나와서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를 홍보하고 국민의힘을 대변해 왔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공천하는 거나 다름없고 중요한 것은 보이죠. 해당 지역구가 보수 색채가 짙고 그리고 국민의힘 사람 또는 국민의힘 계열이었던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해당 중남구 선거를 보면 자민련 의원 2번 정도 빼고는 다 국민의힘 계열 의원이 당선됐어요. 네. 자민련도 사실 보수 계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내가 국민의힘 타이틀 없이 당선되겠다 이거밖에 안 됐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여러 예비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예비 후보들 중에 뭐 윤석열 캠프의 청년 본부장, 뭐 디지털 본부장 등도 있습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아마 자연스럽게 출마를 못하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아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 후보를 낼 수 없을 때 시민사회 후보라든지 느슨한 연대를 했던 것처럼 아마 그래도 무소속이라도 그냥 아무런 뜬금없이 무소속이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또는 이전 경력이 그런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출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근데 뭐 또 일각에서는 서초갑에 공천하는 그런 국민의힘의 결정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네네. 하나는 또 무공천인데 하나는 공천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이 논란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의원직 사퇴를 했잖아요. 그 부분하고 민주당에서 서울 종로 같은 경우는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이 그냥 사퇴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에서는 서울 종로를 무공천하는데 국민의힘은 이런 논란이 있던 윤희숙 전 의원의 사퇴한 그 지역구에 당에서 공천한다? 이거는 또 민주당과 비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마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입지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윤석열 캠프에 있죠. 아, 그러네요. 내일이 네네. 기대되는 위원회, 내기대위원회 이제 위원장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초갑에 무공천을 한다면 그 윤희숙 의원 때문에 공천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를 만든 사람은 캠프에 있어도 되느냐라는 비판을 바로 받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공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이고 이 정도는 묻고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곽상도 의원은 본인 아들 이제 퇴직금의 어떤 수상적인 의혹 그리고 곽상도 의원 본인도 지금 뭐 구속영장이 또 두 번째로 청구됐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제 윤희숙 의원은 이제 부친 땅인데 일단은 이제 모르쇠란 입장이니까. 자, 어쨌든 이걸 이제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한번 앞으로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제 대구 보선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그럼 이제 서초갑 공천 문제는 또 국민의힘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게 될 것인지 또 예비 후보들이 지금 꿈틀꿈틀하고 있겠죠. 자, 이번 그 노래 한 곡 듣고 저희 이어갈 텐데 오늘 그 까치까치 설날을 맞이해서 오늘 두 분 출연자에게 모처럼의 기회 신청곡을 받아들이는 선곡기를 드렸는데 박정호 기자는 의외 선곡을 했어요. 왜요?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을 고르셨는데 네. 좀 트로트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의외 선곡이다. 일단 이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I'm on the next level, yeah. 절대적으로를 지켜 내 손을 놓지 마라. 결속은 나의 무기. 광야로 걸어가 알아 내 home ground. 위협에 맞서서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상상도 못한 blackout. 유혹은 깊고 진해. Too hot, too hot. 잡은 손을 놓쳐 난 절대 포기 못해.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코스모에 탈 때까지 next level.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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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I see the new info. 적대적인 고난과 슬픔 널 덮아 벤진화시켜. That's my novice, it's my novice. You lead, we follow. 감정들을 배운다. Watch me while I make it out. Watch me while I work it out. Watch me while I make it out. Watch me while I work it out. Work it, work it, work it out. Drop novice calling.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광야의 곁을 내지 마라. 약속이 깨지면 모두 걷잡을 수 없게 돼. 언제부턴가 불어내지 않은 신호. 널 파괴하고 말 거야. Come on, show me the way. Go some more, yeah, yeah. 네,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듣고 왔습니다. 넥스트 레벨 이러면 또 9세대군요. 발음 들으면 넥스트 레벨 이렇게. 자, 박 기자님 이 곡을 선곡하신 이유가 있겠죠? 네, 이제 올해가 상당히 뭐 중요한 해고 대한민국에 있어서 좀 앞날 특히 이제 대선을 치르게 되면 5년 동안 뭐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할지 이런 좀 기대감을 가지게 될 텐데요. 대한민국이 넥스트 레벨로 한 단계 점프하기를 기약하면서 업그레이드 하기를 기대하면서 골라봤고요.
제가 뭐 자주 듣는 곡입니다. 트로트는 요즘에 잘 안 듣고 있고. 네. 예. 아니 뭐 어떤 노래 장르나 우리는 네. 차별 없으니까 네. 다 각각의 고유한 또 매력이 있는 건데 네. 청취자분들은 다 아세요. 지금 명분을 부여하셨는데 에스파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자, 이따가 또 우리 이야기 나누다가 오창석 평론가의 신청곡도 한 곡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요. 지금 이제 여전히 대선 이슈인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어떤 이야기가 오간 거예요? 네, 어제 윤석열 후보가 페이스북에 6글자로 된 한 줄 공약을 올렸습니다. 아, 요즘 그렇게 유행이죠. 유행입니다. 사드 추가 배치 이렇게만 올렸는데요. 뭐 이건 보면 북한에 지금 계속되고 있는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반응이다 이런 해석이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앞서 지난해 11월에 보면 그때 윤 후보가 서울 외신기자클럽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고도화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정부의 주권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 24일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는 경북 성주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드의 요격 범위도 뭐 200km 정도고 발사대가 6개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더 이거 좀 보강해 나가고 그러니까 기지도 성주에 있어서 남한 전역을 방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드의 추가 정식 배치 필요성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이런 취지를 담아서 6글자로 된 사드 추가 배치라는 글을 올렸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바로 이제 반박을 오늘 했습니다. 이 사드 추가 배치 주장에 대해서 아니 이건 미군 측도 필요 없다는 사드 중국의 보복을 감수하면서 추가 설치하겠다는 거 이건 무책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020년 11월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드를 추가 배치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예로 들면서 한국에 배치된 사드 이거 패트리어트 같은 다른 미사일 방어 체계와 통합해 운영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재명 후보의 입장인데요. 특히 전쟁이 만약에 나게 된다면 청년들이 제일 피해를 입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또 군사 긴장이 높아지면 어려운 경제가 더 악화된다. 전작권 환수는 반대하면서 선제 타격 주장으로 군사적 긴장만 높이는 건 대통령 후보가 할 일이 못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정치적인 쟁점이 됐어요. 사드는 배치할 때 이제 이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 사이에서 좀 갈등을 야기하는 이슈여서 뭐 한한령이 이제 이때부터 내려지기도 하고. 근데 사드를 우리말로 하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게 사실은 사드 배치할 때 논란은 우리나라를 방어하는 게 아니다. 사드가 한반도에 떨어지는 미사일을 막는 게 아니라 일본 밖으로 날아가는 그러니까 미국으로 날아가는 중장거리 또는 뭐 일본은 방어가 되는데 우리는 페이트리엇 체제로 요격을 하잖아요. 제가 미사일 사령부를 갔더니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평론가님 이 사드가 이렇게 논란이 돼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과정을 사드의 필요성이라기보다는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이대남 전략 중에 연장선이다 여전히. 일종의 안보와 관련된 강한 왜냐하면 안보. 예전에 그런 발언을 했었죠. 윤석열 후보가 중국 청년들 한국 싫어하고 한국 청년들 대부분 중국 싫어한다고. 이게 반중 정서를 계속해서 조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완전히 패싱해도 미국이랑만 딱 붙어서 외교하면 되지 않겠느냐. 캠프 관계자들도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더 강대국이라면요. 현실성이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최근 몇 년 사이 완전히 입지가 미국과 비슷해졌고. G2 패권 국가 간 미중 갈등이 세계를 흔들고 있잖아요. 여전히.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국가 1위입니다. 그 만약에 중국이 그걸 만약에 끊으려 한다. 이런 발언들에 벌써 중국 관영 매체가 그 당시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을 때 한국의 대선 후보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중요한 상대국을 중국을 가지고 이렇게 쉽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 라고 해서 지금 중국 현지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이런 발언 몇 가지로 힘들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계속 경제는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업은 기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공무원이 중국 가서 돈 벌어오는 거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기업이 가서 돈을 벌어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중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예전에
다큐멘터리 중에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보겠는데 그 몇 초 만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보면은 세계화 시대에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특정 국가를 찍어서 계속해서 반발 심리를 조성하는 것은 여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세대를 아직도 타겟팅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동안 논란이 또 되어왔던 멸콩 논란. 거기서 릴레이. 이게 좀 이어지는 그런 느낌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중국을 향한 그런 이제 비판의 강도를 좀 높게 가져가면서 이렇게 사드 문제까지 들고 나오는 것은 이번 선거 전략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어떤 타겟팅을 좀 하고 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도 이렇게 이제 반박을 바로 하면서 대선 토론이 열리게 된다면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도 좀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안보 문제도 한번 두 후보의 토론을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좀 선제 타격론도 그렇고 좀 강한 강성 발언은 윤 후보 쪽에서 많이 나오고 지금 이제 북한의 이제 추가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드디어 이제 어제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도 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엄중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뭐 이제 유화 정책을 편 적은 없다. 북한에도 할 말은 해야 한다. 그리고 안보의 중요성은 강조하고 있다. 다만 전쟁을 막는 것이 지도자의 이제 올바른 노력이다. 이런 거죠. 자, 이 안보, 외교, 자, 또 교역 이런 문제들 두 후보의 토론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데 이게 신문지상을 찾아가면서 비교해야 되니 박정호 기자 같은 분이 많이 좀 어렵습니다. 네. 자, 이게 공약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는 사시 부활, 사법고시를 부활하겠다. 이런 공약을 공식화를 했고요. 네. 또 윤석열 후보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불편을 덜겠다라는 또 생활 밀착형 공약을 낸 것 같은데 자, 어떤 공약들 계속 나오고 있나요? 네, 이재명 후보가 이 사시 일부 부활, 대입 정시 확대, 공정 채용 같은 이른바 청년 3대 공정 정책 이걸 약속을 했는데요. 네. 설 연휴를 뭐 시작을 하면서 공정을 위한 정책에 힘을 쏟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030 세대 표심 공약 이건 계속해서 설 연휴에도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히 사시 일부 부활 이걸 보면 로스쿨의 병행해서 예외적으로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로스쿨 제도가 없어지는 건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와 별개로 사시 제도를 운영하겠다. 이재명 후보의 생각이고. 병행한다. 그렇습니다. 네. 뭐 이 비율이나 이런 것 뭐 아마 조정이 그렇겠죠. 있어야 될 것 같고 토론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 같은데요. 이런 기조를 제시했고 또 대입 정시 비율 조정 같은 경우는 지금 수시냐 정시냐 네. 이게 좀 불공정한 거 아니에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수시 비중이 과도한 학교 학과 정시 비중을 충분히 늘리겠다. 그래서 불공정 논란을 좀 없애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력에 따른 공정채용 같은 경우는 학력, 출신, 성별, 신체 조건, 가족관계 이걸 이력서에 기재할 수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공공 영역부터 해보고 점차 확대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소확행 공약을 이재명 후보가 하고 있다면 윤석열 후보는 심쿵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26번째 심쿵 약속이 오늘 나왔는데 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복잡한 쓰레기 분리 배출 체계를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선 재생 자재 사용을 뭐 촉진을 하고 이 재생될 수 있는 자재를 많이 써라. 그리고 포장재를 포함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법제도 기반 마련하겠고 재활용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재활용품 반환 시에 받을 수 있는 보상액 이것도 지금보다 최대 2배로 늘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배출 과정 이걸 간편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뭐 음식물 쓰레기를 집안에 보관했다가 버리는 이건 좀 불편하다. 그래서 주택을 새로 지을 때는 싱크대에 분쇄기를 설치하는 방안 이걸 추진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쇄된 음식물 쓰레기는 건물 지하에 공동 수거함에 모아서 수거하고 생활하수는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생활인으로서 오창석 시민 네. 이 두 후보의 공약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윤석열 후보 거 하나 나와 있으니까 하나 네.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 굉장히 주부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 일부 최근에 지어진 좋은 아파트에서만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미. 분쇄기가. 예, 분쇄기고 또는 분쇄기가 아니더라도 흘려서 음식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이제 말려서 이제 저장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집에 산다고 자랑하시는 거죠? 아니 저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니지만 오창석 평론가 집은 아니고. 저는 제가 배출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손을 들고 이제 음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축축 갈 가능성이 높으니 그냥 일반 쓰레기 배출할 때랑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네네. 근데 집에서 싱크대에서 다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면 굉장히 편리할 텐데 그렇죠. 어디 아파트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런 걸 터놓고 생각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부들이나 또는 이제 이 가사 노동을 해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직격탄으로 와닿을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좋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공약 말씀드리면 사시 일부 부활이 처음에는 로스쿨에 입학하지 못했었던 기존의 고시 장수생들이 계속해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런 또 단체가 있었죠. 네, 우리가 시험을 계속 볼 수 있게 해달라라고 했다가 요즘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로스쿨에서 입학했던 사람들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로스쿨에 독특한 제도가 있죠. 로스쿨 오탈자. 이게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 후에 5년 내에 5번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5번의 응시 기회를 소진하거나 잃은 수험생들은 시험을 못 봅니다. 이제는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평생 못 봅니다. 그럼 로스쿨 다시 들어가야 돼. 다시 들어가도 안 돼요. 안 돼요. 헌법재판소에 나왔어요. 아. 그래서 이게 일부는 좀 더 어떻게든 터서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한 해 1,000명 이상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는 맞네요. 로스쿨이 시작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야, 이게 비밀번호 이거 잘못 찍어서 뭐 5회 이상 오류면 뭐 30분 잠금 이렇게 되잖아요. 시간 지나면 풀어주잖아요. 네, 그래서 영원히 안 된다. 이게 오탈자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이제 1,135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0명대로 계속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스쿨 출신도 이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은 차라리 사시로라도 변호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뭐 우회하는 방법을 해달라는 것인데 처음에는 로스쿨 입학하지 못했었던 기존의 장수생들과 그리고 로스쿨을 가면 돈이 많이 든다. 그 학자금 때문에 참 힘들어했었던 학생들이 반대했다가 지금은 이제 로스쿨 다니는 사람들도 이 오탈자들이 나오니까 이걸 좀 풀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는 또 이 부분 해당 분야를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지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과거에 이제 사법고시는 누구라도 또 학력 제한 없이 응시를 하다 보니 뭐 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고졸인데 변호사가 됐죠.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납할 수 있는 등용문이다 이랬는데 로스쿨의 문제는 워낙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싸다 보니까 이거는 일부 중산층 이상 부유층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었는데 병행이 박 기자님 병행이 더 현실적일까요? 저는 그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좀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싶어요. 로스쿨 제도를 다시 또 없애서 그러니까 로스쿨 제도가 도입이 된 건 그동안 폐해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사시 자체 그 제도 자체에도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로스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대학을 나온 다음에 갈 수 있게 그래서 그런 자신의 전문 분야도 살리고 그다음에 기회를 준다는 의미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좀 변질되면서 사실은 재력이 좀 있는 뭐 집안 배경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 로스쿨에 가고 또 그게 또 이 변호사 회사나 사무실이나 아니면은 검사 판사 이쪽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대물림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그런 부작용을 좀 억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 함께 실시하는 것 이건 좀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뭐 일부 허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전처럼 완벽히 돌아가는 건 아니고 또 지금 이 사실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후보 보면서 구수 만에 합격했다는데 사시 구수했다. 우리는 유명한 얘기고요. 우리는 왜 이렇게 기회가 작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아마 좀 바뀌어가는 부분이 아닌가. 로스쿨이 아무리 장학금을 주고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압박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일반 대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등록금이 많기 때문에. 그럼 이제 TO는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들이 다수 있고 사법고시를 통해서도 로스쿨이 아닌 분들이 이제 법관이 될 수 있는 등용문이 이제 다소 지금보다는 뚫린다면 경쟁률은 세질 것 같은데 아까 저 우평론가님 말씀처럼 그럼 이제 사실을 구수해서
결국 이재명 후보, 이 윤석열 후보 다 사실 패스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윤석열 후보는 사실에 대한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명확히 입장이 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아마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네네네. 윤석열 후보도 입장을 좀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공약화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초기 대선 후보 초기에 보면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이 반대 입장은 아니었거든요. 어쩌면 요즘에는 생활 밀착형 공약이 여야 후보가 서로 막 싸우는 것 같아도 공약이 비슷비슷한 게 많아요. 맞아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요. 이재명 후보의 사법고시 부활 공약을 두고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일 뿐 진정성 있는 공약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비판을 내놨고요. 이건 후보 간의 이제 경쟁입니다. 또 국내 시민 환경 단체들이 자,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를 신축 건물마다 설치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두고 일제히 자, 무지하거나 부적절한 공약이다. 이렇게 비판해 놨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한번 이게 토론을 해야 따져보죠. 이게 왜 무지하고 뭐 문제가 있는 건지. 제 생각에 이런 것 같아요. 신축 건물에 들어가는 거는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신축 건물의 비중이 높지 않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오래된 건물들,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들은 뭐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니까 뭐 관련된 제품들도 따로 팔긴 합니다만 전 이게 음식물 쓰레기 분리할 때마다 계란 껍질이 일반 쓰레기더라, 음식물 쓰레기더라, 이 귤 껍데기는 또 그렇죠. 음식물 쓰레기. 네. 이게 닭뼈 다느기는 이게 또 힘들어요, 진짜. 공부할 게 많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죠, 김혜경 씨를 비판을 했습니다. 네. 공권력 불법 사유화, 의전 중독이다. 자, 어떤 단초들이 있었던 건가요? 이게 맨 처음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논란이 좀 됐는데요. 지난해 초부터 이제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다 퇴직했다는 전직 비서 A 씨 이 주장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김혜경 씨가 공무원 사적 이용을 했다는 건데 A 씨가 근무 당시 총무과 소속인 배모 씨와 주고받은 이 대화 내용,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A 씨가 이제 배 씨의 지시를 받으면서 사모님이 김혜경 씨죠. 이 약을 대리 처방 수령했다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찾아서 자택에 가져가면서 그 과정을 배 씨에게 일일이 보고했다. 이렇게 폭로를 한 겁니다. 보도가 되고 그래서 이 일가의 90% 이상이 이 김혜경 씨 관련 자질구레한 심부름이었다 하는 주장을 편 거고요. 네. 물론 이 김 씨가 A 씨에게 직접 심부름을 지시하거나 또 배 씨를 통해 심부름을 지시했다고 명확히 볼 만한 부분은 없다라는 게 현재까지 드러난 건데 어쨌든 A 씨가 보기에는 이 배 씨가 김 씨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게 바로 이른바 갑질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배모 씨가 이재명 후보 성남시장 시절엔 성남시 공무원으로 있었고 지금은 공무원을 그만두고 이재명 후보 선거 캠프에 합류해서 일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과 공적 재원을 배우자를 위한 사적 용도로 전략시킨 것, 이건 공권력을 사유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민주당 선대위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이 배 씨가 자신의 입장하면서 직접 언론에 문자 메시지를 배포를 했습니다. 네. 그럼 뭐라고 했냐면 나는 배 씨가 저는 경기도의 대외협력 담당으로 채용이 됐고 수행비서로 채용된 바 없다. 공무 중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건 뭐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거다. 이런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필요한 상황인가 드러난 건데 지금 이게 국민의힘의 최지현 선대본부 수석 부대변인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김 씨가 이번 대선에서는 배우자실이라는 초유의 조직까지 만들어 현역 국회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부리고 있으니 대통령의 의전이 무색할 정도다. 권력 중독의 이제 이 후보와 의전 중독의 김 씨다. 이렇게 이제 여당 후보들을 맹비판했어요. 자, 이런 논란 사안에 대해서 허평로아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만약에 권력을 사유했다면 비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배우자실이라는 표현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 등이 붙어서 외부로 나가는 메시지를 관리하는 건 맞아요. 네네. 그걸 해야죠. 김건희 씨도 그렇게 하는 걸 맞다고 그렇게 해야 한다. 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있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안 됐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언론에서 이렇게 짜집게 하고 저렇게 짜집게 했을 때 말실수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정치인이었다면 본인 스스로가 조심할 수가 있지만 정치인의 배우자 같은 경우는 메시지가 잘못 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회의원을 대동한 권력 사유라고 보기 좀 어렵고 그 앞에 있었던 그 비서를 어떻게 개인적인 일을 시켰느냐 이 부분 좀 지켜봐야죠. 그거는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네. 자, 대통령 옆에서 영향을 미칠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 뭐 김혜경 씨든 김건희 씨든 이제 영부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한 검증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네, 그러니까 어제 인터뷰에서 김혜경 씨가 받은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공인이 됐는데 각종 검증은 어느 정도까지 감내해야 한다고 보느냐 이런 질문에 대통령이라는 그런 직분에 대해서는 옆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무한 검증해야 된다. 그것이 옳은 길이다.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후보나 주변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이제 무한검증 대상에 부인과 가족도 포함되냐 이런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김혜경 씨가 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바로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녹취록 관련 부분인데요. 네.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배우자 둘러싼 검증과 논란 어떻게 보냐 이런 질문에는 물론 그 배우자의 저도 들어가는 것이다. 자신까지 포함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란 그런 큰 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한 검증해야 한다. 재차 강조를 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배우자도 확실히 집어넣으면서 배우자 검증도 피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욕설 파일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 김 씨는 뭐라고 했냐면 괴롭지만 이미 벌어진 거다. 이 후보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국민이 야당치면 야단 맞고 사과해야 한다. 왜곡되지만 않는다면 그런 판단이나 검증은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는 이제 시사 프로그램 인터뷰에 이제 나서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또 이 김혜경 씨와 김건희 씨에 대한 또 이제 비교도 세간에 이제 회자가 계속 되겠죠.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죠. 요게 좀 이번 연휴 중에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싶은데 다음 이슈로 넘어가 봅니다. 여기 윤석열 후보를 지칭하는 것 같고요. 자, 형 카드면 죽는다. 이게 주말에 논란이 된 게 네. 지난주에 이제 뭐 프로그램에서 이거 방송한다고 또 예고했다가 예고 방송까지 나왔는데 MBC 스트레이트 아니고 네. YTN인데 그런데 이게 방송이 안 나왔다는 거죠. 네. 보니까 엊그제 민주당은 항의 방문도 했어요. 방송사를. 네. 어떤 내용이길래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고 방송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 김만배 녹취록 그러니까 김 씨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했던 말 이게 녹취록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어요 언론에. 녹취가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요 말이. 네, 보도가 됐고 그래서 이걸 이 YTN에서 보도한다고 예고 방송까지 했는데 본 방송이 안 나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네네. 민주당은 뭔가 외압에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면서 항의 방문까지 했고 그런데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이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녹취를 공개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이 형은 김만배 본인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정영학 회계사에게 하는 말이고. 그렇습니다. 윤석열이란 이름이 석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네, 뭐 이 어떤 뭐 형이나 아니면은 다른 이 수식어가 있는 게 아니고 주어가 있는 게 아니고 윤석열 세 글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렇게 또 이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형은 그 계통에 안 나서려고 그래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카드 이 윤석열 후보가 좀 어떻게 보면은 원하지 않는 그런 카드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내가 뭐 어떻게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계통이라 하면 이게 뭐 정치거나 선거거나 아마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 부분을 또 가지고 와서 비판을 했는데요. 우상호 총괄선대 본부장이 어제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 씨가 가진 어떤 정보가 공개되면 윤 후보가 정치적으로 죽을 정도의 큰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게 아니냐. 이게 민주당은 해석을 했고요. 그러면서 우 본부장이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가 지급할 때 김 씨의 누나가 샀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좀 우연으로 넘어간 측면이 있지만 녹취록을 보면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다. 이게 어쩌면 그 예전에 잠깐 튀어나왔던 연희동 집의 매매 관련이 아니겠는가 하는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그게 다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누나까지 동원해서 윤석열 일가에 조력할 정도의 관계였다. 이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우상호 본부장의 주장입니다. 무슨 카드가 이렇게 많고 여기 많은지 그냥 오평론가님 이 카드 뭡니까? 얘기해 주세요. 모르죠. 궁금합니다. 이게 민주당은 조심스러울 겁니다.
김건희 씨 녹취록이 공개됐을 때 오히려 네. 예방주사가 됐다는 얘기가 됐거든요. 아, 뭔가 대단한 것처럼 네. 기대다가 터졌더니 의외로 지지율에 영향도 없고 큰 차이가 없었죠. 오히려 이제 그렇게 파격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도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주고라고 했는데 이 카드가 무엇일진 모르겠으나 네. 정확하게 공개가 되지 않는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또 역풍이나 또 그냥 예방주사가 되는 거예요. 진짜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과 아예 무관하구나라고 끝나버리면은 네.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갈 텐데 만약에 해당 워딩대로 충격적인 카드, 뭐 카드면 죽어 이렇게 죽을 정도의 카드라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의심했었던 김만배 씨 누나와 윤 후보의 아버지 간의 거래를 주도한 정황이 정확하게 나와야죠. 주도. 그렇지. 지금 집을 급히 내놓아야 하는데 사줘라든지 뭐 그 정도의 권력 관계의 우위를 점해서 상대에게 무언가를 강요한다거나 그를 통해서 무언가를 김만배한테 수사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제공했던 것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큰 카드가 되겠지만 그 정도의 상황이 정확하게 녹취록에 담겨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또 예방주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민주당은 자기 후보는 띄울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윤석열 후보 안 된다는 얘기만 한다라는 이야기도 또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 역시 이 보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신중해야 한다. 신중해야 할 겁니다.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부분이 녹취록은 검찰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검찰도 이 부분을 보고 있었을 텐데 이게 사실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죠.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수사를 했는지 어떻게 들여다봤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그냥 애써 눈을 감고 넘어가려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검찰의 앞으로의 뭐 모습 이것도 좀 봐야겠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우리가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19개 녹취록을 따라가다 보니까 너무 이 공권력이 말을 따라서 수사하는 거 아니냐, 돈의 흐름을 따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자, 우리가 또 몰랐던 말들이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고 카드를 따라가야 되나 봐요. 이제. 내용은 무엇인지 왜 또 방송을 예고했다가 방송을 접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명확하게 밝혀지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시간이 뭐 1시간인데 우리가 한입뉴스를 한상뉴스로 갔는데 1분 남았어요. 1분. 지금 제일 큰 이슈 두 가지. 지금 북한에 있단 무력 시위.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다가 모라토리엄을 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레드라인 넘어가는 거 아니냐. 자, 이게 단거리가 아니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이게 검수했다. 검수 발사했다. 이런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북한이 또 대선에 미칠 영향. 또 한반도의 관계, 북미 관계 어떻게 흘러가나 궁금한 대목이고요. 지금 오미크론이 무엇보다도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오늘도 17,000명이 넘었죠. 계속 이제 뭐 2만 명 가까운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설 명절 지나고가 더 걱정입니다. 이동이 많이 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안전한 연휴를 보내시는데 정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창석 평론가 오늘의 신청곡을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시청곡은 러블릭스의 버터플라이입니다. 하지만 원래는 빈지노 노래였는데 방송 불가 노래를 골라오셨어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일부러. 지상파예요. 지상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즐겨 듣던 노래라 이게 다 나갈 수 있는 노래인 줄 알았습니다. 욕 나오고 그런 거예요? 욕은 안 나오고 조금 뭐 과격한 표현이 있었나요? 왜냐하면 그 노래 옆에 보면은 18세 금지란 표시가 없어요. 없는데 뭐 다른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오평로가 신청해서 그런 건가? 국가대표의 OST 곡 이기도 했었죠. 버터플라이. 동계올림픽이 떠오르네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대표 대통령을 뽑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도 국가의 대표고 국민의 대표고 또 다가오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선수들의 선전도 기원하고 아주 멋진 곡입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선곡한 송 러블릭스의 버터플라이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 커피 쿠폰 당첨자 1487-0719-7713-2668 3840-7101-3382-1997-8784-7133 난수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이 휴대폰 번호 뒷자리 이분들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한상뉴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 저희는 내일 설날도요. 우리 설날에도요. 12시 20분에 돌아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상 위로
좀 초라해